예,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법승부인데요. 저 참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법률적으로 이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마침 두 분 법률 전문가 모시고서 그 궁금증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정법승부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법률 전문가시고 이 정치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도 얼마든지 예상은 할 수 있죠.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셨어요, 박성배 변호사? 저는 가결될지 부결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던데요. 다만 그런 답변은 가장 기회주의잖아요. 어제 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SNS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내용을 보고는 저도 다소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음 그 부정함을 지적하는 내용은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종전에 체포 동의안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 중도층의 이탈은 감수하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SNS의 글이 오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단식 중이라는 사정도 상당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로 인한 민주당 내부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는 영장 실질심사는 받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민주당 내부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실 체포동의안이 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죠.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실상 부결을 설득하는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긴급의총이 열렸죠. 거기서 주로 발언한 의원들은 이거 부결이 맞다. 정치수사고 정치수사에 오히려 가속 페달을 달아주는 셈이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언론에 나왔지만 이게 본질로 돌아가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특권에 대해서는 내려놓겠다. 그 이후에 그렇지만 방탄이니 뭐니 여러 정치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죠.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는 내가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 내가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법원에 걸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과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부분이 상치된다라고 의원들이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던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되긴 했지만요. 한 표 차이지만 이런 기류가 반영돼서 민주당에서도 이 국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바도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결과적으로는 가결로 귀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기권하고 무효표까지 합하면은 그렇죠. 이탈표 더 나왔다고 네, 이탈표가 그렇죠. 사실 더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간 오늘 이게 가결되는 바람에 이 기자분들 있죠. 정치부 기자분들 저녁 약속 다 취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네, 장윤 난리 변호사님 났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고 병상에 있어요. 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판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케이스 혹시 과거에 무슨 변론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질병으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연기되는 모습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질병이라 하면 뭐 코로나, 입원할 정도. 감기? 입원할 정도로. 예, 도저히 출석을 할 수 없을 정도. 예. 대면 심리가 영장 실질심사 요차라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정을 연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질문.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와 실질심사 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그 바로 다음 날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되는군요. 예, 그런데 미체포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딱히 언제까지 잡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통상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그로부터 2, 3일 내 길면 4일 내에는 보통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도 공범인 피의자가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이 공범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기해 줬어요? 한 달?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내용을 보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정이 달라서 질병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단식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정은 그렇게 폭넓게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법원은 원칙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으려고 한다면 추석 전에는 잡으려고 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기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나와라. 본인이 스스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상의 다른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피의자들과는 다르니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판단해 줄 테니까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게 대면해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입원 치료 중이다. 그리고 뭔가 불리하거나 그 코로나 이제 아예 강제적으로 아예 외출을 못하는 그런 시기에는 불러낼 요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추석 전에 저는 영장실질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식이란 건 법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중단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물론 회복하는데 단식한 기간보다 한 2배, 3배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정치적인 오해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원 치료 중이니까 추석 이후로 미뤄야지 정도의 판단도 실제로는 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기일을 잡고 영장실질을 하거나 아니면 영장실질 기일이 잡혀도 피의자들이 본인이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 내지는 나 방어권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기일은 추석 이후로까지 미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이 중요한 의문점을 저의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그동안 수사한 기록을 전부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당사자의 진술이요. 당사자의 진술이요.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된 게 199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온전히 검사가 그동안 수사해온 자료, 수사 기록만 보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기각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검사가 판사한테 전화해서 항의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당신 나 무시해? 이거죠. 네. 1990년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대면해서 그 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검사의 시각 수사 자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감하기로는 실제 통계도 비슷합니다. 4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하나 정도는 기각됩니다. 기각률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서 피의자의 항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법률 대리인 여기 두 분 다 변호사시지만 법률 대리인이 만일 지극히 이 영장실질심사의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못 나온다든지
혹은 참석은 했는데 말할 기운이 없다. 이렇게 되면 네. 법률 대리인이 대신해도 돼요? 영장 실질 단계에 가면요. 사실 변호인의 어떤 주장을 현출하는 과정이 더 절대적입니다. 당사자보다는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이를테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크게 없습니다. 북한으로 이를테면 300달러, 500만 달러가 갔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인정.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원래 시 주도로 개발하려고 했다. 나중에 그런데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에 귀속될 돈이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사실관계 위에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호인은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다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일당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할 거고요. 그럼 이 법리 다툼이 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증거는 다 현출이 된 상황이고 이게 1, 2년 된 사건도 아닙니다. 굉장히 예전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손을 댈 여지가 없는데 배임일지 아니면 이게 제3자 뇌물일지 법리 판단을 둔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거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법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좀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재명이랑 그 정치인이 처한 일단 객관적인 조건, 도주하거나 해외로 뜨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니까요.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첨예하게 다툴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 꼭 구속수사로 이 수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왜냐하면 소환에는 계속 응했으니까요. 약간 왈가왈부 좀 마찰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 종합했을 때 좀 기각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어제 부결을 호소하는 SNS를 올렸을까요?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사실은.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야 하고 당사자보다는 변호사가 거의 대부분의 변론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기소 이후에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는 차원이 다소 다릅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던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에 반대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이 1년, 2년, 3년도 가죠. 그렇지만 영장 실질심사는 단 하루 1시간 만에 판사를 설득해내야 합니다. 설득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 실질심사 기일에 몇 가지 포커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전반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영장 기각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백현동 모두 검찰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해서 장기간 수사를 해왔는데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대북 사업에 집착을 했는가. 방북수행단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화영과 김성태 간 500만 달러 대납이나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단 하루 1시간 만에 전반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구속영장 기각을 얻어내겠다는 기대는 접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는 전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되 사실관계를 뒤집는 데 영향을 집중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기대에 불과했다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3자 뇌물 혐의인데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부정한 청탁은 쌍방의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각종 비용을 대납해 주면서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선 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 기대에 불과했지 대통령도 아닌 경기도지사에 불과했던 나는 그와 같은 기대를 충족해 줄 능력도 안 됐고 기대를 충족해 줄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집중을 한다고 한들 법원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뒤집는다는 전략보다는 일정한 포커스에 집중해서 그 포커스에 맞춰 법원을 설득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자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혐의 수명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하는데 그 포커스에 집중해서 상당 부분을 설득해내는 작업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오늘
장윤 변호사님 예. 혹시 그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용 전 그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12년을 그랬더라고요. 구형했더라고요. 상당히 세게 했다고 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12년을 구형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네.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글쎄요, 연결이 곳곳에 되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하나의 문구가 상당히 눈에 띄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 내지는 35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선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취지로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서에 선고가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고요. 그럼 검찰이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기본적으로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대장동만 해도요. 4,800억이 넘어요. 성남FC 1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가 들어간 두 가지 혐의, 백현동 의혹,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최소 200억 원입니다. 시에 귀속될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특정된 금액. 대북 송금은 80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장 실질을 받아야 되는 금액만 합해도 3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왜냐하면 제3자 뇌물만 된다라고 보더라도요. 가정하면 예. 1억 이상의 뇌물만 받아도 무기징역 내지는 10년 이상의 형입니다. 1억만 받아요. 1억만 받아도요. 제3자 뇌물은 또 뇌물과 법정형이 동일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검찰로서는 맞춰서 이게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검찰로서는 내보내고 싶었던 거여서 이런 구형, 이게 영장 청구에 적시한 이 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겠지만 이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좀 승부수를 띄었다고 봐야 되겠죠. 형사전문 변호사시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12년 구형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추론하십니까? 아니요.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 선고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서. 그러니까 선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먼저 구속 여부는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질 판단이 것이라. 되고. 단순히 검찰의 구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만약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구형이 이루어졌고 지금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구형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서 백현동 사건도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는 비교할 만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예를 들어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공사가 개입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억 확정 이익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는 취지로 법률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야 배임죄를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굳이 공사가 개입해서 확정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이익을 취하지만 누군가에는 손해가 가해져야 합니다. 결국 성남시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직접 공사가 개입하지 않았지만 백현동 사건 전반에 걸쳐서 성남시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역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 뜯어고치려고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단계는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굳이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번복했다. 어떤 진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인지를 심각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는 문제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주 한참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